프리미엄 오렌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음료회사의 신제품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변화의 징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서울 어느 동네에서 새로 등장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랍니다. 프리미엄 오렌지족.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족과는 좀 다릅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소형 자동차를 몰고 다니죠. 하지만 그 껍질을 벗겨보면 그들의 수수해 보이는 단순한 옷은 모두 최고급 외제 브랜드고 그들의 소형 자동차에는 고가의 온갖 내장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오렌지죠. 글쎄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요, 갑자기 소형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고위 인사들이 떠오르더군요. That won't cop out when there's danger all about. Right on. You see, this cat chef is a bad mother. Shut your mouth. What I'm talking about, Chef? Well, you can do it. He's a complicated man, but no one understands him but his woman. John Chef.
오늘 첫 곡 영화 샤프트의 테마였습니다. 아이작 헤이지의 연주한 노래였고요. 오렌지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그 싱싱한 과일이 하필이면 왜 썩은 문화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싱싱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 방배본동 백지씨 이제 막 이화여고에 싱싱한 고3이 된 학생입니다. 보통 고3은 찌들었다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싱싱한 고3이라고 하니까 참 신선하네요. 2학년 때 담임이신 민동숙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두 번 모두 같은 노래를 신청했지만 보기 좋게 딱지 맞고 충격으로 쓰러질 뻔하다가 정신을 다시 차리신 대구 두루일동의 박미숙 씨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조는 분 계시다면요. 박미숙 씨도 정신을 차리셨는데 졸지 마시고요.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FM 영화 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야.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리.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저.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이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해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목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새끼손가락 약속을 한 분이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잠실 7동의 이수진 양 들어주십시오. 영화 글로리 중에서 A Call to Arms 증집이었습니다. 할렘 소년합창단의 연주한 노래였고요. 이수진 양이 이 영화 글로리의 감독 그리고 수상 경력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글로리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흑인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대활약 끝에 전원이 전사한 그런 실화를 영화로 옮긴 그런 영화인데요. 감독은 에드워드 즈윅이고요. 매튜 브로더릭, 모간 프리맨, 덴젤 워싱턴 이런 아주 유명한 배우들, 연기파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89년도 아카데미에서 3개 부문에 수상을 했네요. 촬영상, 음향상, 그리고 덴젤 워싱턴의 나무주연상입니다. 이렇게 실제 인물이나 실화를 영화로 옮기는 그런 것은 일반 다른 작품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했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은 그 소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박사가 돼야 합니다.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새 영화 로렌조 오일, 로렌조스 오일은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오돈 부부에게는 로렌조라는 5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ALD 병에 걸리게 됐죠. 이 ALD는 신체의 미엘린 파괴로 신경 중추가 마비되면서 죽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아들. 하지만 오돈 부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까지 팔면서 아들의 병마와 싸웁니다. 마침내는 이 병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식용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붙인 로렌조 오일이죠. 이 로렌조 오일은 현재 전 세계 ALD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고요. 올해 14살이 된 로렌조군은 병세가 호전되는 가운데 여전히 강한 투병의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감동적인 실화를 영화로 옮기려는 시도가 참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오돈 부부가 계속 거절해왔다고 하죠. 사실을 왜곡하는 게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전직 의사 출신인 조지 밀러 감독을 만난 뒤에는 생각을 바꿉니다. 감독의 풍부한 의학 지식과 성실함이 이 부부를 감동시켰다고 하네요. 조지 밀러 감독 하면 매드맥스, 이스트윅의 악녀들 이런 컬트 무비로 명성을 쌓은 감독이죠. 영화의 오돈 부부 역은 닉 놀테와 수잔 세런든이 맡았는데요. 이 역으로 감동적인 연기를 펼쳐서 수잔 세런든은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부모의 사랑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 로렌조 오일. 국내에서는 20일 밤 12시가 지났으니까 어제네요. 토요일에 개봉됐죠. 이 영화 로렌조 오일에는 많은 클래식이 삽입됐는데요.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말러의 교향곡 5번, 엘가의 첼로 협주곡 같은 그런 주곡 같은 곡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마르첼로의 오보의 협주곡 D 단조 아다지오입니다.
영화 로렌츠 오일 중에서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아다지오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Consenting Adults인데요. 국내 제목을 좀 이상하게 갖다 붙였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정말 꼭 이런 제목을 붙여야만 흥행이 되는 건지는 모를 일인데요. Consenting Adults 하면 합의하는 성인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의 내용을 대변해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알란 제이 파큘라는 모두가 대통령의 부하, 소피의 선택 같은 영화로 잘 알려진 노장 감독입니다.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이 파큘라 감독이 지난해에 한 영화사와 4편의 드릴러 영화를 한꺼번에 계약했다고 하죠. 정말 놀라운 활동력입니다. 이 4작품은 모두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심리 드릴러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총이나 이상한 괴물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저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로만 충분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영화들이죠. 미저리나 적과의 동침, 위험한 독신녀,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심리 드릴러물이었죠. 케빈 클라인의 연기가 돋보이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 영화 역시 서스펜스가 넘치는 드릴러류의 작품입니다. 리차드, 케빈 클라인과 아내 프리실라, 영화 로빈 훗과 스카페이스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메리 엘리자베스 마스트란토니오, 이 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행복한 부부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옆집에 에디 부부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단순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더 로맨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리차드 부부에게 점점 에디 부부는 접근해 옵니다. 결국 리차드는 에디의 음모에 걸려서 함정에 빠지게 되죠.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된 중류층 소시민들의 억압된 욕망, 그리고 비뚤어진 가치관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Consenting Adults,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 영화 중에서 No Headstone on My Grave 듣겠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무덤 위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이 정도겠죠? 큐로즈입니다. Don't put no headstone on my grave. All my life I've been a slave, and I don't want the world to know. Here lies the fool who loves you so. Don't send no flowers when I'm gone. Just put me down and then move on. Just put me down and let me be free from all this misery. Now tell my mother not to cry. I'll see her in the by and by. Tell her that I'm finally free from all the trouble you caused me. Don't put no headstone on my grave. All my life I've been a slave. Just put me down and let me be free from all this misery.
영화 Consenting Adults 중에서 No Headstone on My Grave, 큐 로즈의 노래였습니다. 저희 FM 영화 음악의 애청자분 한 분이요. 우리 게스트 두 분에게 각자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게 있어요. 곽영희 씨는 화요일의 신사고요. 정성희 씨는 토요일의 사나이라고 붙이셨는데요. 자, 토요일의 사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나이 대령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참 어울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화가? 제가 용서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네. 이 영화는 그 감독과 주연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인데요. 아마 이것을 듣는 순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언제부터 감독했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미 그 아카데미상 9개 부문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요. 잠깐 훑어보면은 작품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이 나무조연상은 그 진에크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 미술상, 필름 편집상, 음향상입니다. 하지만 수상 기록은 이곳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롤링스톤의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난 비평가 피터 트래비스는 92년도 영화 중에 넘버 1으로 이 영화를 뽑고 있습니다. 네, 골든글로브상도 받았죠. 네. 그리고 미국의 영화지 프리미어지도 이 영화를 92년에 베스트 10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영화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는 그 92년도에 베스트 무비라는 말과 함께 여기 제가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시오로에서는 커버 스토리로 그 레전드, 전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영화 잡지 뿌지티프에서는 92년도에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영화 악당들만 모여있기로 소문난 까에드 시네마에서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까에드 시네마에서 92년에 파리에 개봉된 영화 1500편 중에서 당당 1위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영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꼽을 정도라면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영화인지 대강 짐작은 가는데요. 네. 저도 영화를 보고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정성희 씨와 얘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얘기를 풀어나가 주시죠. 우선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잠깐 소개가 아마 먼저 따라야 될 텐데요. 네. 이 배우는 그 1930년 5월 31일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으로 62세가 되는 셈이죠. 네. 영화 데뷔는 그 55년도에 자크 아놀드라는 감독의 리벤지 오브 크리에이처, 그러니까 뭐 괴물의 복수 정도가 되겠죠. 이 영화는 어떤 평론가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영화 매니어들도 기억하지 못한 아주 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TV전 무비 가이드를 보면 이 영화는 그 별 하나 반인데요. 이어서 이 사람은 영화보다는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자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하이드에 58년도부터 65년도까지 출연했는데요. 50분짜리 드라마 144회분에 출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출연 도중 이탈리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 그 셀지오 레오네라는 감독인데요. 네. 영화를 자기가 한편 서부 영화를 기획하는데 당신이 내 영화의 주연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를 보냈을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영화에 나가는 건 내 경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셀지오 레오네는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로자와 아키라라는 일본 감독의 요진보라는 영화가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 요진보라는 영화는 바디가드 보셨죠? 예. 거기서 케빈 코스트너가 80번인가를 봤다는 그 영화인가요? 60번 보고 나왔다고 하면서 휘트니 휴스턴한테 나는 바로 이 사무라이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영화를 보고 셀지오 레오네가 서부극 형식으로 바꿔서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구로자와 아키라의 이 요진보가 원판이라는 얘기를 들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할 겸 큰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만드는 그 첫 걸음이 된 셈입니다. 그 서부 영화에 대한 철저한 패러디로서의 이탈리아 마카로니 웨스턴 하면은 대부분 싸구려 저질 서부 영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든 셀지오 레오네가 이탈리아 공산당 당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웨스턴 영화를
담고 있었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아주 철저한 풍자와 공격이 담은 장르를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 감독이 후일 Once Upon a Time 시리즈 3부작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첫 번째 Once Upon a Time인 OST는 시나리오 작가가 베르날도 베르톨루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베르톨루치도 젊은 날 시절에는 이탈리아 공산당 당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부작인 Once Upon a Time in Revolution, 옛날 옛적의 혁명은 여기에서는 제3세계에 대한 팍스 아메리카나를 또한 풍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엄지손가락 꼽으실 마지막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는 미국 노조 투쟁의 역사를 갱스터 무비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네. 이러한 감독과 작업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 두 번째 시기는 68년도 논 시겔이라는 감독과 함께입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B-무비의 그 거장이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람과 맨 처음에 만났었던 영화는 68년도에 찍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는 그 맨하탄 무법자라고 개봉됐는데요. 쿠간스 블라프라는 그 보안관인데 이 보안관이 뉴욕에 가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현대판 보안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71년 그 유명한 다이얼로그 Go ahead, make my day. 계속해봐. 그래서 나를 좀 즐겁게 해줘. 라고 형사가 그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매그넘 권총을 휘두르는 네. 형사 영화 네. 더티 하리를 찍었습니다. 돈 시겔은 그 갱스터 무비에다가 필립 누아르의 악역을 주인공으로 바꿔놓고 장르 겹쳐놓기를 통해서 이른바 엔티히어로, 즉 반영웅주의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헐리우드는 뉴시네마의 열기로 가득 차서 대부분 전통적인 헐리우드에 대항하는 영화를 만드는 분위기였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실지오 레오네와 돈 시겔 이 두 명의 감독을 평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이것이 언포기븐, 용서받지 못한 자의 토대가 됩니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으로 데뷔한 것은 비교적 일찍입니다. 71년도에 플레이 미스티 포미라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라는 그 미스테리물입니다. 여기에는 또 유명한 로버트 플렉의 노래 그 First Time Ever I Saw가 흘러나오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영화부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공개 제목은 그 황야의 스트레인저라는 제목이었었는데요. 72년도에 찍은 영화입니다. 하이 플랜스 드리프터라는 영화인데 직역하자면 평원의 표류죠.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죽은 유령이 돌아와서 보복하고 떠나는 웨스턴입니다. 유령이 나오는 서부극인가요? 예. 예. 이 영화를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가 서울에서 개봉되던 날 AFKN에서 저녁 8시에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그런가요? 그 AFKN의 그 발빠른 솜씨도 또 한 번 혀를 내두르게 하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70년대에 장르 영화를 거듭 실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작가로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은 85년도에 페일 라이더라는 영화서부터입니다. 이 영화는 온갖 평론가들로부터 포스트 모던 웨스턴이라는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어떤 그리고 내용인... 이것은 그 쉐인을 갖다가 네. 아주 그 추락하고 추악하고 타락한 주인공으로 뒤집어서 묘사한 아주 나약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에는 그 찰리 파커라는 유명한 재즈 트럼피스트에 관한 영화 The Bird라는 영화로 그의 칸느 영화제에서 주연을 맡은 포레스트 위테이커에게 나무 주연상을 안겨줬습니다. 걸작은 90년에 찍은 백인 사냥꾼 흑인 심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디오 출시 제목이 그 추악한 사냥꾼인데요. 그해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겨누기까지도 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솜씨도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아주 느린 속도로 작가로 성숙한 셈입니다. 그는 타고난 감독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를 찍으면서 사색하고 명상에 잠기면서 자신이 영화의 철학을 담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 장르 속에 들어가서 장르의 리얼리즘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기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왕년의 무법자 윌리엄 마니가 현상금을 노리고 돌아와서 상대방을 처치하고 유유히 떠나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 영화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쉽게 요약되지가 않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1878년이라는 말과 함께 그 윌리엄 마니라는 무법자이고 살인자에게 시집가서
두 아이를 낳은 딸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그 어머니는 다시 떠나갔노라 라는 자막이 올라옵니다. 영화의 배경은 와이오밍의 빅 위스키입니다. 그런데 와이오밍 하면 떠오르는 영화 있죠. 다름 아닌 오케이 목장의 와 쉰 두 편의 영화입니다. 그 쉰은 낯선 총잡이가 이 마을을 찾아와 악당들을 처단하고 다시 떠나가는 이야기인데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 대신 배역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빅위스키의 매춘숙에서 한 카우보이가 매춘부에게 놀림을 받고 얼굴에 칼질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웨스턴이라면 매춘부는 사건의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카우보이는 악당이어야 하고 마을에서는 이 카우보이를 응징할 만한 힘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영웅이 나타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는 이 마을에는 이미 리틀 빌이라는 그 보안관이 있으며 네. 아무도 감히 이 보안관에 맞서지 못할 정도의 존재입니다. 네. 또한 그는 이 사건을 그 자리에서 재판해버립니다. 매춘숙의 주인에게 소를 주고 빚을 청산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리틀 빌 보안관이 지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질서이고 도덕이 아니라 안정이며 네. 매춘부는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틀 빌은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으며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바꿔봅시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온 것이며 서부 영화의 가치는 남성 중심주의 멜로드라마입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일반적인 웨스턴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숨겨야 될 것을 반대의 위치에 내놓고 생각합니다. 매춘부들은 여기에 반발하여 1000불의 현상금을 걸고 카우보이에게 복수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윌리엄 머니를 찾아서 젊은 총잡이 샷필드 키드가 옵니다. 소문에는 윌리엄 머니가 무법자이고 악당이며 열차까지 폭파하고 은행까지 털었다고 전해지지만 네. 이제는 두 아이와 함께 60이 넘은 호래비로 돼지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심지어 말 타는 것조차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그를 동행하여 현상금을 타자고 이 젊은 친구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머니는 명분이나 정의, 도덕 때문이 아니라 차례로 죽는 돼지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네. 그는 지금까지 서부 영화의 주인공들이 가졌던 가치를 차례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윌리엄 마니와 리틀 빌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은 무법자이고 또 한 사람은 보안관이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배역이 기가 막힙니다. 예. 윌리엄 마니를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리틀 빌을 맡은 진 에크만 두 사람은 같은 해에 맞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1971년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더티 하리의 주인공을 맡았을 때 진 에크만은 프렌치 커넥션의 바로 뽀빠이 형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두 사람 모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폴리스 무비의 아주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윌리엄 마니는 옛날의 동업자 네드 러건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 네드 로건 역에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모건 프리맨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흑인입니다. 그리고 인디안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웨스턴 영화에서 흑인은 배제되어 있고 인디안은 문명을 위협하는 야만입니다. 그런데 무법자 윌리엄 마니는 흑인 동료와 함께 떠나가고 그것을 인디안 아내가 아주 근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웨스턴에는 아주 오래된 규칙이 있습니다. 웨스턴은 이분법의 세계입니다. 악당과 보안관, 인디안과 개척민. 단순화시키자면 문명 대 야만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미국의 오늘을 건설한 것에 대한 가치를 세우고 그리고 이 가치에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타자에다 놓고 이 타자들은 야만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웨스턴 영화가 그렇죠. 인디안들을 거듭 야만스럽게 보는 것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문명으로서의 마을은 중심이고 마을 외부는 주변이 됩니다. 네. 중심은 문명이 되고 주변은 야만이 됩니다. 서부 영화란 간단히 얘기하면 문명이 야만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법자 윌리엄 머니와 셔필드 키드 그리고 동료 네드 로건은 야만에서 더 야만적인 문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더구나 칼질당한 매춘부 데릴라는 이미 자신을 난자한 카우보이를 용서했으며 네. 카우보이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그저 현상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장르의 규칙 사이에 들어가서 규칙과 규칙 사이를 벌려놓은 다음 그 벌어진 틈 사이에 들어가 규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영화는 그래서 드라마보다는 장면과 장면 그 사이에서 영화에 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사고하게 만듭니다. 만일 이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 사고의 시간들이 싫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화는 그저 엑스터시, 즉 시각적 흥분의 스펙타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중독증에 빠져버린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관객 비판입니다. 이들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용서받지 못한 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인물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거는 리차드 해리스가 맡은 잉글리시 밥이라는 맞습니다. 총잡이죠. 영국에서 온 총잡이 잉글리시 밥입니다. 그런데 이 잉글리시 밥을 쫓아서 프랑스에서 서부의 신화를 기록하기 위해 온 더블 보시앙이라는 친구가 쫓아옵니다. 잉글리시 밥은 대통령제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왕권제야말로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화의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봉건제의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그가 타락한 멜로드라마의 세계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패배하고 떠나갑니다. 네. 하지만 잉글리시 밥은 떠나가지만 프랑스 작가인 더블 보시앙은 거기 그대로 머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서부의 영웅은 리틀 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리틀 빌을 보십시오. 그는 마을을 다스리는 데는 폭력이 제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건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건설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는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리틀 빌을 거듭 보여줍니다. 그는 신사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다고 그를 악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윌리엄 만이 일당이 찾아옵니다. 술집에 윌리엄 만이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틀 빌이 그의 동료들과 찾아와서 이곳은 무기 휴대는 금지라고 일러줍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앉아있는 무법자 윌리엄 마니가 보입니다. 이 장면은 마크런 유스탄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장르적인 표현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가 벌떡 일어나 순식간에 해치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공포의 순간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장르와 리얼리즘 사이를 오가면서 거의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윌리엄 마니 일행은 그 공포를 통과하여 그 마을을 지나 카우보이들의 목장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표에 섰던 2명의 카우보이를 차례로 해쳐버립니다. 그 장면이 좀 이상하죠. 첫 번째 카우보이를 해치우는 장면입니다. 동료 네드 로건은 그를 쏘고 나서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그들과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심지어 이 카우보이는 급소를 빗맞아서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 죽음은 카우보이 동료들 뿐만 아니라 윌리엄 마니와 샤필드 키드에게도 죽음에 대한 끔찍한 체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바로 관객들에게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 그 죽음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카우보이는 더 비참합니다. 이것은 그 샤필드 키드가 해치우는데 그는 눈이 나빠서 상대방을 가까이 다가가야만 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는 상대방이 비무장의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동안 아주 비겁하게 총을 난사해서 죽여버립니다. 두 번 모두 이들은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그들의 임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상금을 받고 돌아가는 일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만 동료 네드 로건이 리틀빌 보안관에 붙잡혀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대목이
용서받지 못한 자를 진정 위대한 걸작의 반열에 올려놓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은 수십 번이라도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엔 형제도, 데이빗 린치도, 팀 버튼도, 레오스 게락스도 새로운 화면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이토록 무한히 깊이 있고 다시 사고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존 포드나 히치콕 같은 진짜 거장들에게서만 볼 수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윌리엄 머니와 셔필드 키드는 죽음과 살인에 관한, 웨스턴에 관한 철학적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곧장 윌리엄 머니는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쏟아지는 폭풍을 뚫고 매춘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윌리엄 머니는 단숨에 리틀빌과 그의 동료들을 처치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러나 통쾌한 그 상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죽이는 자도 죽는 자도 겁에 질려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어쩔 줄을 모르며 발발 떱니다. 윌리엄 마니가 그들을 쓰러뜨리지만 그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자가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그를 다시 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총을 쏠 곳이 두려워 엎드려 몸을 숨긴 채 큰 소리로 총질하는 놈들은 모두 죽인다. 그리고 다시 여자에게 손대는 놈들은 돌아와 모두 죽인다. 라고 허풍을 떨며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찰흙 같은 밤에 도망치듯 떠나는 윌리엄 머니의 등 뒤에는 성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보안관은 죽고 악당은 뻔뻔스럽게 떠나가지만 성조기는 초라하게 비 맞은 채 거기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죽은 네드로곤의 시체뿐입니다. 더블더블 보샹은 떠나가는 그 윌리엄 머니를 지켜봅니다. 그는 서부의 신화를 쓰기 위해 미국까지 와서 이 끔찍한 총격전을 그의 눈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의 리얼리즘, 그 추악한 신화의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 어떤 영웅도 주인공도 없는 세계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서부국의 거짓말을, 서부국의 신화를, 서부국의 로맨스를 단숨에 쳐부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봅니다. 윌리엄 마니는 보안관을 쓰러뜨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쓰러뜨리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바로 자기 자신의 스타 이미지를 한 번에 쏘아 쓰러뜨려 넘어버립니다. 그는 한 번의 총질로 두 명을 쓰러뜨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라오는 자막은 윌리엄 마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양복점을 차렸을지도 모른다는 에필로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다름 아닌 더티하리의 무대였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셀지오 레오네의 세계에서 돈 시겔의 세계로 통과하는 장르의 로드무비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로드무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웨스턴 장르 위에 필름 누아르 스타일로 찍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금년에 그 어떤 영화가 개봉되더라도 2%의 청취자분들이라면 꼭 두세 번 이상은 반복해서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영화를 제가 맹세코 다짐합니다. 예.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서북의 전통적인 장르적 특성, 그 문명이 야만을 무찌르고 새로운 미국적인 이데올로기를 건설하는 그런 서북의 장르적 특성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했고, 근데 그러한 역사는 반드시 이번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리틀 빅맨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런 서북의 장르적 특성을 약간씩 반전시키는 영화들에 비해서 이 영화가 특별히 뭐 다른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지금까지의 웨스턴 영화들은, 그리고 아서펜의 그 작은 거인이라든가 그런 영화들은 장르적인 것에 반영웅을 등장시켜서 이 장르를 뒤집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장르를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그러나 그가 하려는 것은 장르의 규칙, 장르의 관습, 장르의 컨벤션이 있는 바로 그 장치들을, 그 장치의 순간들을 시간을 무한히 늘려놓습니다. 그 늘려놓은 여백 사이로 관객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관객들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작가 의식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스토리를 그저 그대로 그
그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스타일을 보려고 그러는 관객들에게는 어쩌면 이 영화의 작가 정신이 안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결코 섣부른 신인 감독 같은 멋부리기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또한 그가 노인처럼 끈질기게 영화를 찍기는 하지만 반면 결코 노스탈지아를 즐기거나 또는 상투적인 로맨티시즘에는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선희 씨 음악 한 곡 듣고 가세요. 네. 첫 장면, 맨 마지막 장면, 그 그림 같은 화면에 깔리던 음악 기억하시죠? 네. 그 영화, 아내 클라우디아를 예, 기리는. 예, 영화 Unforgiven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Unforgiven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였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신정희 씨, 토요일을 늦잠을 자는 바람에 굉장히 괴롭게 보내신 기억이 있네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요, 토요일의 그 나쁜 기억을 모두 날려버리십시오. 서울 문배동의 수민 씨, 그리고 서울 원지동의 최은진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TV 드라마 미녀와 야수 중에서 The First Time I Loved Forever, 리사 엔젤의 노래입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Somewhere I have never traveled, gladly beyond any experience, your eyes have their silence. In your most frail gesture are things which enclose me, or which I cannot touch, because they are too near. The first time I loved forever was when you whispered my name, and I knew at once you loved me for the me of who I am. The first time I loved forever, I cast all else aside, and I bid my heart to follow. Be there no more need to hide. And if wishes and dreams are merely for children, and if love's a tale for fools, I'll live the dream with Or, if your wish be to close me, I and my life will shut very beautifully, suddenly, as when the heart of this flower imagines the snow carefully everywhere descending. for all my life and forever. There's a truth I will always know. When my world
do not know what it is about you